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루어진다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한덕수 전 권한대행도 임기 3년 개헌을 내세우며 대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판세를 꼼꼼하게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희망과 열정 넘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 한 몸이 산산이 부서지더라도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제 최종 후보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양당 대선 후보들을 대리한 1대1 토론회가 오늘 이루어진다 라이브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 맡았던 분이죠. 장동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박용진 국민화합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의원님.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후보 수락 연설 이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장 의원께 여쭤보겠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승리한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국가가 비상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통상 문제도 지금 현안 문제로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지금 직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3선 그리고 경기도지사 2번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정치에서 그리고 지방행정에서 그리고 또 장관으로서 국정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원들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보수 단일화나 연대를 통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해서 본선 경쟁력을 높이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선 초반부터 열려 있었고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분이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그런 열망도 함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구도가 좀 깔끔해졌다고 봐요. 깔끔해졌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바라던 바는 이게 그 내란 옹호 세력이냐, 헌정 수호 세력이냐 이 대결로 봤고요. 또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네. 이 구도로 가게 되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뭐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로서 이제 깔끔해졌다. 그 김문수 후보에 대한 기대가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중도층이나 다수의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한 선고를 받은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라면 탄핵을 넘어서 이제 미래로 가자라고 네. 하는 국민들의 이 바람과는 달리 거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일러야 거꾸로 타면 2번 타서 뭐 좋다지만 정치가 거꾸로 가면 국민 속이 2번 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실 거라고 봐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지금 당장의 일들에 유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후보를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대위가 이제 빨리 꾸려질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름도 좀 나오기도 했어요. 어떤 식으로 꾸려집니까? 우선 경선이 또 한 번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일화라는 그런 단일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선대위를 완전히 꾸린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 인원으로 최소한의 선대위라도 꾸리고 단일화에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위원장 위촉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홍준표라든지 유정복, 이철규 지사 함께 경쟁했던 이분들 같은 경우도 같이 가나요? 어떻게 됩니까?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대위에 들어올 수 없고요. 이제 홍준표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까지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접촉을 하고 의사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선대위 이제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구성이 되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저희가 알 게 아니고 이제 좀 딱하게 된 건 선대위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기도 전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될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뭐 시즌 1이 끝난 거 아닌가, 최종 후보가 아닌 건데 그래도 이제 탄핵 이전까지는 집권 여당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을 대표하던 정치 세력이 이제 오늘로 보면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인데 정작 자기 후보, 당의 후보는 정했는데 보수 진영을 대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딱한 일이에요. 이런 상황이 뭐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제 단일화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와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과 이렇게 단일화한 건 윤석열 정부의 시즌2로밖에 국민들이 보지 않겠냐. 그럼 뭐 대선 결과는 뻔한데 대선 결과가 뻔한 만큼 또 하나 뻔한 게 있는 게 그 올 여름쯤 있을 그 국민의힘 당권 향배도 사실은 뻔해요. 이 친윤 세력이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번 대선 후보 선출 결과는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아마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고 비판받을 바도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 김문수 후보 후보 자신의 경쟁력도 물론 이제 높겠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배경에는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일화라는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보여주시죠. 한덕수 대행이 조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과 단일화 필요성이 있느냐.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필요하다가 83%, 필요하지 않다가 14%. 이제 긍정적인 이제 답변이 많고요. 이 여론조사는 문화일보가 엠블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것으로 지난달 2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여론조사는 아직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결정되기 전에 실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셨을 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이유가 결국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선 시작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 시작하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의 상당 부분이 지지가 겹치면서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옮겨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지층에서는 가장 지지가 높았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한번 단일화를 해서 보다 경쟁력이 더 높은 후보가 네. 최종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사실상 겹쳤고 그래서 조금 더 경쟁력이 높은 두 분이 좀 시너지를 내달라고 하는 뭐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데에도 뭐 그런 열망이 저는 포함되어 있는 건 확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더 신경 쓰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지금 막 보신 그 여론조사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저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라도 좀 이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이 된 건데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핵심인 중도층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출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봤을 때 이게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똑같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그런 베이스의 정치인들이 합치는 거라서 1 더하기 1의 효과를 내기보다는 1 곱하기 1, 그냥 1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지만 1 곱하기 1은 그냥 1인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됐더라면 뭔가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고 또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제 반대를 입장 분명히 했었던 사람이 나오면 민주당이 원하던 구도로 가져가기가 조금 흐트러졌을 수도 있는데 엄청 깔끔해진 거예요. 그래서 나쁜 구도는 아니다. 네, 은근히 바라던 그런 구도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1 더하기 1이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그런 구도의 단일화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겹쳐 있고 완전히 다른 당의 결합이나 완전히 다른 지지층이 다른 분의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김문수 후보든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그 한 분이 출연한다면 결국은 1인데 1 더하기 1이 예를 들면 1.2, 1.5만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일화의 경우는 그게 2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1.2나 1.5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연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과연 물론 그 효과도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얼마나 효과가 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은 뭐라도 하면서 또 그것이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 그 자체로서 어떤 컨벤션 효과를 내거나 그것이 이슈가 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거나 결집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것저것 다 해본다. 그럼 뭐라도 해본다. 지금 현재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는 단일화 관련해서 접촉하고 있는 움직임 같은 것도 있습니까? 한덕수 후보 측이나 저희 김문수 후보 측에서 실무적으로는 여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꼬가 트이고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 저는 단일화는 두 후보들께서 만나서 두 후보가 중심이 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아니면 당에서 어떤 원칙을 준다고 해서 그것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후보가 만나셔서 큰 원칙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언제쯤? 그건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 하나만 좀 짚고 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요일 아침이고 양 당에서 한 명씩 대표를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좀 짚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막 궁금하죠. 솔직히 저도 아까 장동혁 의원님 보자마자 단일화 언제예요? 이걸 여쭤봤는데 궁금한 건 궁금한 거고 짚어야 될 건 짚어야 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의 출마 이건 맞는 건가요?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이제 했었을 때 또 그걸 했을 때
그럼 국민의힘에서 의원님들이 되게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민생을 흔들고 국정을 흔드냐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탄핵하는 건 안 되고 그 역할을 팽개치고 나오는 건 맞아요? 말이 안 되죠. 그분 출마 선언문 보니까 뭐 통합, 경제, 뭐 민생 이런 단어들을 쭉 넣으셨던데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가 권한대행 자리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벌어진 불가피한 어떤 탄핵을 뒷수습을 잘하고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거지. 이거 다 내팽개치고 출마를 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의힘 후보자들 중에서 어느 분 한 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분이 없었고요. 국민의 100명 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서 권한대행이 자기 역할 제대로 안 하고 정치에 뛰어드는 이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없는 건 네.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이제 후보자가 부담하고 받아들여야 할 정말 비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책임을 내팽개치고 나와서 다른 책임을 지겠다? 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말 나온 김에 한덕수 권한대행, 전 권한대행이죠. 출마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 말씀한 거 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봤을 때 또 특이한 게 바로 개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의 프로세스를 이야기한 것이 본인의 뭐 막중한 책임, 민생 통합 또 뭐 미국과의 뭐 관세 협상 이런 부분을 팽개친 거를 뭐 대신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봤는데 일종의 뭐 과도정부 설계를 좀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시대를 바꾸기 위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뭐 3년까지 합니까? 1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과도정부는 1년 정도 하면 됐지 무슨 3년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몇 달의 권한대행 책임도 제대로 못 지신 분이 3년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 궁금한 건 3년짜리 대통령 저 설계에 동의하시나?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뭐 공언을 하고 계시니까 네. 오늘 또 이제 저 총괄 선대 본부장님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은 건 단일화를 언제 하는지도 있지만 그 내용도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가 3년짜리 대통령 하겠다고 얘기하셨나?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 국민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맞는 그 태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까 그리고 한덕수 후보의 출마가 명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일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명분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고 네. 한덕수 후보 스스로가 그런 비판에 대해서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개헌에 대해서 말씀 주신 부분은 김문수 후보도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 이 짧은 대선 기간 안에 그 논의까지 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그쪽으로 빨려가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선된 후에 그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87년 헌법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 수락연설에서도 개헌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기 단축 3년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3년 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3년 그리고 개헌을 위한 3년이라면 사실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정부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3년마다 바뀌는 것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그건 국민들과의 좀 더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개헌을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4년 중임제로 간다든지 할 때 누군가 본인의 임기를 단축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여지껏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럼 누가 자기 임기 1년을 희생하고 그걸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임기 단축이라도 해서 누군가 희생해서 이 개헌의 물꼬를 트고 그게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미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한 얘기는 다 했고요. 그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라는 것도 다시 이번에 확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경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이 이번 대선과 함께 개헌안을 처리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하겠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두 가지 정도는 원포인트로 가능하겠지만 그야말로 개헌에 담아야 될 내용까지를 다 하기 어렵고 어차피 상대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되시든 한덕수 후보가 되시든 간에 아마 대선 토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방향을 다 내놓을 텐데 지금 이제 저는 더 궁금해진 거죠. 한덕수 후보는 3년짜리 정부 딱 이제 약속을 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뭉개고 단일화를 하면 그거는 국민에 대한 일종의 무책임한 태도, 일종의 사기 단일화일 수도 있다. 누가 될지에 따라서 3년짜리냐 5년짜리냐 이게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3년인지 5년인지도 분명히 하고 개헌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하시고 해야 되니까 저는 무슨 뭐 초치기 하듯이 며칠까지 하자 이렇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몰고 가려고 하는 것도 저 뭐 남의 당 얘기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단일화를 위해서 토론을 한다면 저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들고 나온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이제 개헌이고요. 더군다나 임기 단축. 3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에 좀 토론의 거의 반 이상을 이 내용으로 결국은 채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의 명확한 입장 그리고 로드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나오게 될 것이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개헌은 원포인트든 뭐 아니면 뭐 제대로 된 개헌이든 절차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힘든 절차와 방식을 거치면서 원포인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덕수 전 대행이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포함된 가상 3자 대결 구도. 이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상 3자 대결 여론조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후보나 김문수 후보 누구로 이제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는 엠블레인, 퍼블릭 등 4군데 업체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되고요. 이재명 후보 선거법 관련 대법원의 파기 환송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출마 선언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자 앞으로 단일화가 되면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단일화가 되면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겠느냐, 넘어설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민주당이 물어보면 뻔하죠. 저렇게 그냥 저 여론조사처럼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처럼 나올. 그런데 저거는 변수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도 변수는 100개는 더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바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1이 아닌 거예요. 1 곱하기 1인데 뭘 저거를 자꾸 산수를 더하려고 그러시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방금 또 이제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건 한덕수 그 후보는 보니까 뭐 개헌 빅텐트지 반명 빅텐트는 아니다. 무슨 저 정치인을 반대하는 빅텐트를 하려고 그러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그렇게 딱 입장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게 개헌 빅텐트라고 이름 붙여도 읽기는 반명 빅텐트로 읽어요. 근데 거기에 한덕수 후보는 이낙연 뭐 전 총리도 넣고 이준석 후보도 넣고 뭐 다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준석 후보는 어제도
이를 갈면서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절대 저기 안 간다. 왜 이렇게 이준석 후보를 두들겨 펴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자기들 표현이니까 또 같이 단일화하자고 그러는 건 제가 볼 때는 그야말로 정치 스토킹 폭력이다.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자꾸 저렇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양자 대결이 아니고 삼자 대결로 방금 여론조사 시뮬레이션 한 것처럼 삼자 대결이 될 텐데 효과가 1 곱하기 1인데다가 또 다른 제3세력, 보수적인 제3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박빙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성립되기가 어려울 거다. 근데 지난번에요. 예. 그 자리에 앉았던 김영진 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김영진 의원은 결국 선거 막판에 가면은 52대 48, 51대 49 그 구도로 갈 거다. 이렇게 또 분석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단일화라고 하는 거나 또 뭐 전체 빅텐트라고 하는 거나 뭐냐면 보수 지지자들이 지난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질려버렸거든요. 보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질려버려서 투표를 안 하거나 좀 사실은 그냥 주저앉아 계시는 건데 이분들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시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보수 지지자들도 외면하게 됐던 그 계엄과 탄핵 과정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거꾸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시대 거꾸로 가고 보수 지지층들도 질려버린 그 상황으로 다시 거꾸로 들어가는 그걸 대표하는 후보와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다시 떨쳐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지형은 딱 50대 50으로 정말 치열한데 이번 대선 국면은 보수의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엉뚱하게 끌고 가고 당권에 한눈 팔면서 이상하게 지금 판을 만들어서 이 보수 지지자들이 떨쳐일어나게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진단입니다.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 그렇게 분석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50%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리고 아마 지금 후보 중에서 비호감도는 가장 높을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사법 리스크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파기환송으로 완전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뭐 이 단일화나 아니면 연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변동됐을 때 그것이 온전히 국민의힘의 지지율만 그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50대 50, 51대 49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선거는 모든 국민이 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습니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한다면 뭐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대로 반영이 되겠지만 결국은 어느 쪽이 투표장으로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뭐 안타깝게도 2번의 탄핵을 거쳤지만 저는 지난번의 탄핵과 이번 국면은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탄핵에 대한 반대 여론이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다른 점이 있고 우리 지지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후보가 우리 당의 모든 후보가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도 여전히 되었어야만 된다. 그리고 헌재가 절차에 있어서 잘못한 게 있지만 우리는 무조건 다 수용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만 했을 경우에 과연 투표장에 어떤 분이 얼마큼 나올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 곱하기 1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그리고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연대를 해가면서 어떻게든 이 선거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저 지지율의 변화는 없을지라도 보수층을 결집하고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는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파기환송으로 현실화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계속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리수를 두는 것이 결국은 중도층의 마음에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단순히 지지율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지지층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투표장으로 끌어낼 것이냐 하는 것도 선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룬다고 해도 그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계속 길어져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덕수 후보가 나올 때 그런 비판에 대한 명분은 한덕수 후보 스스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지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넣고 하더라도 여전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높지만 그럼 이분들의 마음도 온전히 이쪽으로 옮겨가려면 이렇게 힘들게 경선을 거쳐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과정과 절차와 방식도 이분들, 김문수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이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공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분과 무소속 후보로 나온 한덕수 후보 두 분 간의 이 절차와 방식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컨벤션 효과를 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졌을 때 저는 이 단일화가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고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거 하나만 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일정표예요. 단일화 효과를 내려면은 대선 일정표상 선거 공보물 발주 전날, 그러니까 6일을 1차 시한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을 두 번째 기한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투표용지 인쇄 전인 25일 이렇게 세 번의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이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가능할 것 같아요? 저게 단계마다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공보물이나 벽보의 문제는 후보 등록하고 나서도 뭐 14일, 17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편하게 그리고 뭐 서두르지 않고 한다면 뭐 6일이나 7일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꼭 6일이나 7일로 못 박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되든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기호 2번을 달고 출마하려면 결국은 11일이 데드라인이 되고 그 이후에 뭐 투표용지 인쇄 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이 2번 후보가 없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과연 이 선거를 어떻게 치러낼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렇게 길어진다면 그러면 그 기간에는 사실 단일화에 몰두하면서 이제 선거 운동은 거의 이제 집중할 수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장단점을 고려하면서 해야 될 거고 당원들께서 그리고 또 두 분의 단일화를 원하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단일화 그리고 그 데드라인이 언젠지는 좀 고민하면서 대신 절차와 명분을 잘 가져가면서 저는 단일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덕수 예비 후보의 대권 변수가 이제 빅텐트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목요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 판결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양당의 반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은 이제 사법 쿠데타다, 또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려요. 자, 입장 어떻습니까?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무슨 일이 나서 시험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엉뚱하게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기 준비를 잘하거나 아니면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아서 이런 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이번에 후보 내지 않는다. 구로 구청장 후보는 안 내셨던 국민의힘도 힘이 대통령 선거를 왜 또 다르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대선에서 이런 뭐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은 일종의 그 돌발 변수, 블랙스완. 원래 백조가 색깔이 하얘니까 백조인데 새카만 백조가 나타난 것처럼 똑같이 예상 못했던 블랙스완 돌발 변수가 생긴 거거든요. 이런 일은 많아요. 저 아침에 시청하신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92년 대선에서의 초원 복국집 사건, 오히려 YS에게 표가 결집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몽준 2002년 단일화 또 파기, 여기에 또 되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들이 역결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대선에서 나타난 돌발 변수의 역결집이 오히려 승리를 끌고 왔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처럼 선거는 여론조사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향하느냐 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대법원이 오히려 그런 일을 만들어준 것 아닌가 싶고요. 이 그 역결집 현상으로 오히려 대통령 선거 승부는 오히려 좀 빨리 승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너무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사법부가.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친구가 밥만 좀 빨리 먹어도 또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차에 대한 재판을 무슨 뭐 그냥 초치기 하듯이 무다다닥 진행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지층은 격앙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법부의 이상 행동에 대해서 비상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결국 박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역결집, 예상 밖의 역결집, 블랙스완이라는 말까지도 했는데, 장 의원께서는 부장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누구보다도 이 법적으로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저 판결을 하고 제가 여기에 와서 한번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내용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판결의 당부는 결국은 뭐 더 이상 뭐 유무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의 영향, 뭐 이제 영향만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박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왜? 어떤 것이든 선거에 악재가 오면 지지층 결집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지지층 결집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저는 민주당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판결이 있다고 해서 지금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더 이상 못하도록 중지시키는 법을 만들면서 그걸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통과시키려고 법사위에서 지금 상정해서 소위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시켰고요. 민주당 전 부원장 같은 경우, 민주연구원의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권 분립은 막을 내릴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결집시키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살려내자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꾀만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지층이 결집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층까지도 이거에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개입을 한 게 아니라 633, 1년 안에 끝냈어야 될 재판이 이재명 대표가 뭐 송달을 안 받거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거나 이러면서 결국은 시간이 늦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은 분명히 이번에 판결에서 이건 유죄가 맞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고, 시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결론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두고 국민들은 대법원이 이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곧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고 항소심에서 결국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우리는 곧바로 대선을 다시 치러야 되는 그런 리스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법원이 우리는 법리적으로 이런 것이고 결국은 이 판결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대선 전에 국민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지만, 밝혀야지만 국민들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질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선거 과정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대비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님 말씀 그대로 하더라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거든요. 저는 뭐 대법원의 그 판사들이 영향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그냥 결론이 영향을 주게 되는지는 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뭐 그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니까 아마 이게 영향을 미칠 거다 어마어마하게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절차와 과정을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대선 일자가 언제니까 그 이전에 한다 만다를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중대한 문제를 그냥 초치기 하듯이 대선 전에 한다. 이거 자체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대통령을 누굴 뽑을지에 대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대선 개입이라고 얘기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아니요. 저는 국민은 그거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리스크가 그리고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재상고를 하면 최종 결론은 안 나겠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면 만약에 징역 10년 이하일 겁니다. 법정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고 이유가 안 됩니다. 양형은. 그럼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면 그 양형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유무죄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급심을 기속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 정치적 생명을 잃게 되는 건데 대선 기간 동안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대선 이후에 그 판결을 하면 국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대법원이 진작 판결을 했어야 하지 오히려 저는 그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작 났어야 될 판결.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실 항소심 판결을 꾸짖듯이 명확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는 다른 정치적 고려 없이 법리적으로 이걸 잘 판단했더라면 얼마 전에 그 대법원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관한 최종적인 판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실 보니까요. 전혀 예측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꽤 많이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살긴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희망을 갖는 것이 결국 국민들이 다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지켜주실 거고 그 국민들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확신해요. 자, 보면요. 이제 앞으로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래픽으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됐고 공판 기일도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첫 공판 5월 15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죄가 나더라도 이재명 후보 측에서 판결에 불복해서 재상고하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열립니다. 통상 이제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대선 전에 판결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상고심이라는 확정 판결은 저는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전에 국민의 선택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기 전에 좀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들 명확하게 해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보신 건데 그건 이제 의도를 좋게 봤을 때 일이고 그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줘서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다면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후보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지에 대한 결정을 바꾸지 못해. 왜? 그 이재명 후보가 후보 자격을 박탈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럼 이제 후보로 출마하는 거예요. 국민의 선택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서 저 유죄야라고 하고 상고심에서 유죄야라고 해서 꼬리표를 달고 가면 국민들의 선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과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이고 절차적으로 국민들이 다 수긍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빨리 하고 있어요. 너무 빠르다. 그냥 친구가 아는 사람이 밥을 빨리 먹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 엄청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속도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재판이 느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재판이 이상하게 빨라지는 거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불리에 따라 똑같아요. 항소심 판결 났을 때는 민주당이 항소심 판결에서 얼마나 환영하는 입장을 냈었습니까? 똑같은 법관들이 한 것인데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정도 했으면 유무죄는 안 바뀔 것입니다. 이 유무죄는 1심 판결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1심 판결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했던 것이고요. 대법원 판결의 그 이유나 강한 어조로 판결을 했던 걸로 보면 저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3고심의 최종 결정은 안 나도 법조인들은 다 알 겁니다. 이것은 결론을 바꾸기가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원을 공격하고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이제 대법원 상고심은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재판을 정지시키고 뭐 개헌이라도 하고 뭐라도 할 것처럼 하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 여지껏 이런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사법 리스크를 한 건 본인의 잘못이고 대법원은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634 원칙에 따라서 재판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침 대선 기간에 걸리니까 이게 대선 개입이다 그러고 탄핵으로 간다 그러고 나는 절대 후보 사퇴할 수 없다 그러고 끝까지 가겠다. 대통령 돼도 재판 중지시키고 개헌이라도 하고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임명해서 뭐 헌법소원이라도 하고 대법관 명수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나는 이 리스크를 면해보겠다고 작심하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이런 분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서 헌법 84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까지 오는 거죠.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제 저희도 준비를 했는데 헌법 84조 관련돼서인데 대통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이제 대선 전에 최종 확정이 안 되면은 헌법 84조를 둘러싼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84조 논란이 뭔지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받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소추라는 이제 해석이 이제 또 핵심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넓게 해석해서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 수행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라는 의견. 아니다. 소추라는 뜻은 수사와 기소를 말하기 때문에 재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이제 넓게 보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 재판 이제 정지해야 되고 일부 이제 의원들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도 이제 상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84조와 관련된 거는 그냥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해석을 헌재가 할 건지 대법원이 할 건지에 대한 뭐 논란들도 있고 그 해석 범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법률가들이 다 제각각이고 의견이 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법을 만들었던 국회가 법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고 관련해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걸로 해석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사법을 피해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법부의 임기 동안에만 그렇죠. 이제 중지시키는 임기 동안에 국민들이 그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재판에 매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중지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권력을 동원해서 혹은 입법 권력이 동원돼서 본인의 뭐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최종적인 선택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그 해석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나쁘게 보실 건 없어요. 만일에 그걸 나쁘게 보신다고 하는 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구나 하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니 그 잘해서 이기셔서 그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될지 한덕수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든 잘해서 국민 설득을 받아서 이기시면 될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보수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회에서 깔끔하게 해석이 아니라 국민의 신임을 부여받은 국회에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어쨌든 헌법이 저렇게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통령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범죄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건 내란 외환이 아니면 소추하지 말라라고 하는 취지였을 겁니다. 헌법을 만든 그 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그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와 이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끝까지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돼도 나는 끝까지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을 상정했더라면 저 헌법 조항이 더 명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면 좋아, 안정적인 국정 운영. 그렇다면 소추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도 사실은 일단 중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강제 수사 뭐 다 하고 불러서 계속 소환해서 조사하고 하는데 안정적인 국정 수행이 되겠습니까? 소추도 하지 못할 것을. 뭐 공소시효는 소추 못하니까 그나저나 정지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죄 수사하라고 하면서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지 않냐.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관련 사건이 내란죄도 같이 수사하라.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압박하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뭐라 했습니까? 직권남용 때는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도 못한다 그랬더니 아니 소추만 못하지 왜 수사를 못한다고 하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하면 재판도 정지돼야 되지만 수사도 정지하는 것이 맞겠죠. 그때는 본인들이 공수처로 넘기기 위해서 가져가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소추의 범위를 소추로 딱 한정시켜놓고 이번에는 또 필요하니까 재판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 너무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또 하나는 법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진행될 때 재판이 정지되느냐 말아야 되는 것은 재판 진행하면서 이 재판은 정지돼야 된다고 하면 대법원이 최종적인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려줄 겁니다. 그런데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게 가처분 해놓고 우리가 2명 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일단 6명 이상 만들어 놓으면 이 법이 중지하는 법이 헌법에 위반됩니다라고 우연법령 우리가 심판 제청해도 우리 편으로 지금 6명 다 만들겠다는 것.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어떤 해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 구성으로는 우리가 불리하니까 대법원 재판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 돼서 우리 편 15명 더 16명 더 추가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유리하게 대법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예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구상을 하는 것이 과연 저 헌법 조항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임기를 채우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의 자세인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하고 담담하게 대처하는 거고 또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의원들 단톡방 안에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가야 된다. 네. 최종적인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공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후보는 저 상황을 좀 관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또 민주당 안에서 개별 의원들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겠습니다만 아마 오늘 의총이 열릴 걸로 알아요. 그 네. 의총에서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정리할 겁니다. 장동혁 의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도 아마 감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 지지층만 보는 게 아니라 중도층도 봐야 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야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이상 행동에 대한 비상한 대처를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국민들이 이 대처 과정에서 혹여 또 불안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어쨌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또 차기 권력을 운영하려고 네. 마음먹고 있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아니면 지금 여러 최상무 권한대행도 탄핵하려고 하다 자진 사퇴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안정적일 것인지. 그런데 늘 이런 사안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늘 보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민주당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늘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 이재명 후보의 심중을 읽어서 뭐 아버지 이재명 아닙니까? 아버지 이재명의 심중을 읽어서 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뒤로 한 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저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도 그런 모든 지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하고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번
대선의 변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러나면서 이제 국정 운영자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뀌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은 불과 5개월 동안에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가 4번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협력 의사를 이제 공고히 하고 있어요. 미국 국무부의 이제 대변인 얘기인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주호 대행 그리고 한국과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주호 대행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외신에서는요.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외신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관세 협상이라든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하면서 뭐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거나 그에 대한 명분을 설명하는 것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다시 대행까지 오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때문에 재판을 중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것을 거부권, 즉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은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라는 그 헌법 규정을 들어서 14명이 되면 국무회의 하지 마라, 못한다라고 그렇죠. 주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을 무리하게 탄핵하면서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여러 상황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죠. 이제 답답한 거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정치판에 기웃기웃하고 출마를 저울질하기 시작한 건 훨씬 전이에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치에 그런 관심을 갖고 그 막중한 권한대행의 책임을 내팽개치는 것까지 민주당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좀 억울해요. 그건 책임이라고 말씀드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그것대로 이제 최상목 한덕수 권한대행이 성명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나라 일을 책임져야 되는 이 권한대행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잘 설명하세요. 이 정도로 끝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탄핵하는 건 문제라고 국정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하시면서 스스로 내팽개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옹호하려고 그러시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옹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고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섭게 질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일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이 그때도 한동훈 권한대행이 이렇게 뭐 후보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진즉에 나는 정치에 발당되지 않습니다. 출마하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으로 온 것은 저는 죄송하지만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어도 저는 결과는 같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려고 했던 것은 뭐 가서 관세 협상하고 하면서 왜 국익을 우선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인데 그건 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국무위원 수를 15명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14명으로 만들어서 국무회의를 알겠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관세에 관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 당시에 공동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아마 쌍탄핵을 했을 거예요. 늘 쌍탄핵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요. 시간이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의 시선이 온통 6월 3일에 집중돼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이유입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관세 전쟁을 치러야 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 성장률을 또 끌어올려야 합니다. 비상계엄의 잔해를 정리하고 국민 통합이라는 두 마리 토끼도 다 잡아야 합니다. 정치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거창하거나 막연한 담론보다는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대통령감을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진다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